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매년 국정감사마다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것이 공무원의 비리죠.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정과 청렴,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야 할 공무원들의 비위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국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 비위와 범죄입니다. 오늘 전문가 패널로는 권오승 변호사,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나와주셨고요. 오늘 고정 패널로는 신명교 노무사,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공무원들 비위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수치상으로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뭐 특별히 적발이 더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숫자 자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증가 추세에 대해서 조금 원인을 각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 사회를 좀 지켜봤었는데 사실은 폐쇄적인 조직이고 아주 경직된 조직입니다. 일반 사회 조직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인사권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또 일반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어떤 국민과 사회적인 정서에 사실은 함께 호응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이런 범죄들에 대한 경각심, 자신들이 이 시대에 맞게끔 어떤 공무원의 역할이나 위상을 재정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옛 정근대적인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조직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떤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사회가 너무 폐쇄성이 짙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저는 뭐 제 생각에는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마인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헌법 제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약간 좀 뭐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비위 유형을 보면 사실 천태만상이겠지만 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이겠죠. 뭐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핏 생각에 공무원까지 됐으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재범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 좀 의아한 측면이 많네요. 음주운전율이 이렇게 높다.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술을 마시면 용감해진다고 하죠. 공무원들 아무리 공직 사회에 계신 분이라도 일단 술을 드시면은 약간 그 부분이 좀 희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공무원이시라고 해서 뭐 물론 조심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많이 걸리시긴 게 단속되시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가 음주에 좀 관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 자체가. 그거에다가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살인, 강간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음주운전이라는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경한 범죄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막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렇게 슬로건도 내세우고 막 캠페인도 많이 하던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 행위라고 여기는 인식은 만연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외국은 어떤지 한번 봤어요. 근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초범은 훈방 조치하는데 재범은 교수형까지 처하거든요. 교수형이요? 예. 이거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제가 이거는 참 참고할 만하다라고 하는 게 대만 같은 경우는 음주 적발 5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이렇게 번호판을 형광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창피한 거죠. 이렇게 길을 갈 때도. 처벌이 관대하다는 측면이 재범률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 정도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재범을 할 의지가 없을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조차도 이렇게 재범률이 높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노릇이네요. 우리나라에서 그 초범, 처음으로 음주단속에 걸리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99%가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음주운전해도 그냥 돈만 내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버리니까
이게 약간 재범률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 친구 중에 공무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누구나 다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처벌받는 건 조금 억울하다. 근데 저는 그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 옛날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사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 말고 공무원들은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인 근로자까지 좀 확장이 된 케이스고 공무원들이 먼저 엄격하게 적용해서 해보고 나온 불합리한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도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억울한 게 있더라도 이 공무원 제도 어떤 국가에 대한 공복의 개념이잖아요. 공복의 개념으로서는 그래도 좀 강하게 한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점에 관해서 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공무원들은 사실 어떤 일정 수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령 뭐 내부적인 징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연금에 대해서도 일부 못 받게 된다든지 이런 불이익들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처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그 공무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벌금이 초과해서 나오는 게 이제 집행유예거든요. 지금 실무상으로 통상 세 번째 걸리면은 검찰에서 법원에 재판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할지 벌금을 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선처의 자료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규정입니다. 만약에 집행유예를 맞게 되면은 직장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좀 벌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성 관련된 비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5년간 성매매로 처벌받은 도내 공무원은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공무원 470명이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가운데 전북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40명이 적발됐습니다. 뭐 처장님 혹시 네. 성매매라든지 성희롱, 성추행 또는 성폭력 범죄까지 최근 지역에 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역 언론으로 많이 나왔던 뉴스가 김제 씨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지평선 축제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말 김제시의 한 주민센터 소속 김모 주무관은 음식 부스에서 주민들을 돕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최모 과장이 TV라며 김 주무관의 가슴 쪽 앞치마와 옷 사이로 지폐를 찔러 넣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까지 간 사건이에요. 근데 그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김제 씨가 이 축제 기간 중에 이 발생한 사건을 성희롱으로 인정을 했고 국가인권의 질을 통해서도 이 성희롱 행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어디서 이 사건이 사라진 거죠. 어떻게 사라졌냐면 이것의 최고 책임자가 이 성희롱의 사건을 묵인한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어떤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가해자를 승진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이 지자체 안에 고위공무원들의 성의식, 여성인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그냥 묵인해버리는. 이거는 고위공무원들의 어떤 성인식, 성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건 사실 매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사회 폐쇄성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유인이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제 승진, 인사 이제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막 그 승진을 위해서 인사를 위해서 막 평생을 목표로 삼고 가시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조심하지 않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실은 이신전심이라고 고위 공무원들의 그런 일탈행위, 범죄행위, 비행위들을 그런 선출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런 더 높은 직급의 공무원들이 다 감싸줍니다. 그러니까는 제 식구 감싸주기가 말도 못하게 만연해 있으며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성매매 처벌 위반 공무원들의 현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특이한 건 2016년에 아주 몇 배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그 성매매 위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때가 아마 그 특별 감찰, 특별 수사가 있었던 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이 성매매를 비롯한 비위행위, 비리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또 2017년 가면 또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런 내부의 어떤 이런 비위행위나 부정부패나 뭐 여러 가지 범죄를 그 잡아낼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노현정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범죄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제 식구라고 이렇게 감싸기만 하니 이게 도대체가 뭐 감소가 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낀 게 지난달에 그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기존의 임용 결격, 공무원들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보면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가 아니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정을 해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 범죄로 이렇게 확대시킨 것은 국가가 그런 어떤 의식의 변화도 기다리겠지만 그런 걸 마냥 기다리진 않겠다. 지금 뭔가 좀 더 정확하고 약간 좀 강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은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 그 고급 간부로 인한 그 같은 동료 여성을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하고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그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여전히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같이 일하고 있는 여성을 인격 모독하고 성희롱하고 또 예를 들면 그 김제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셨대잖아요. 주목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가슴에 꽂아주셨다. 조선시대에 오셨습니까? 그분? 주모라니요. 그 정도로 이 인식이 전혀 시대의 흐름을 읽지도 못하고 국민의 정서를 살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이 스스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우선 깨어서 이 시대의 흐름과 정서를 바로 이 조직에 융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단체장들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범죄나 성희롱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공무원 사회의 직장 동료나 상사를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이렇게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지금 뭐 이렇게 일단 제재가 중요한 건요.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인권센터가 생겼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되게 무거운 가치, 되게 중요한 가치를 지자체가 하겠다, 인권의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인권센터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를 그래서 지원하는 업무. 피해자도 그 관내 전라북도든 전주시든 그리고 뭐 부속 기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도 많아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 인권센터를 통해서 정말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고 금방 김인하 사무국장님 얘기하셨지만 교육이 필요한데 그럼 그 교육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그러면 인권센터가 그 교육까지도 담보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공무원들 계속 교육시켜야지.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식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무원 사회는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는 전주지방법원이 유독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지난해 뇌물죄 등 공무원 범죄로 기소된 도내 공무원은 모두 33명으로 이 중 61%인 20명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집행유예 선고율 평균인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 서부지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글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참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집행유예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선처다 이렇게는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 어떤 선고에 있어서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 전체 비리를 본다면 뇌물을 이제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뇌물에 있어서는 어떤 뇌물의 금액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전북 지역에 전주 지역에 있던 합의 여부나 어떤 뇌물 금액이 다른 지역에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뇌물을 조금 받고 합의도 많이 해서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절대적이진 아니지만 그런 요인도 있을 수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친고죄가 폐지돼가지고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이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범죄의 경각심을 갖고 있는 어떤 도민들, 시민들의 어떤 국민의 법 감정을 사법부가 조금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형량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쨌든 처벌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법부가 그 판사들 안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인지 뭐 감수성 교육이든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재판부의 성비도 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이 근데 아까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도 뭐 회사 다니면서 교육 받아보지만 네. 인터넷 강의 좀 들으라고 해놓고 인터넷 강의 틀어놓고 딴짓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하셨군요. 네, 딴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육의 좀 실효성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어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시험 제도가 있는 거죠. 시험을 봐야 돼요. 그 교육을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봐서 과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락을 이제 넘어가야 이수가 된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필요한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젠더 정책 담당관이라고 해서 모든 부서에 젠더 정책을 담당한 담당관이 있어요. 그 담당관들이 계속 교육의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평등에 대한 그 부서 안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계속 학습하고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도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죠.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교육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떤 지자체 구조를 변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공무원 수는 아주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성매매 처벌법 위반 공무원 현황에서 보면 사실 그 공무원 수 대비해서는 아주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그게 그런 교육의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서울의 젠더 감수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전라북도 공무원 비위 실태와 근절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줄 총평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 있어요. 하세요, 그것만 그러면. 그냥 얘기할게요. 네. 그 국가공무원법 제44조를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 의무, 복종 의무, 뭐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 의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그 벌칙 규정이 있는 게 있고 벌칙 규정이 없는 게 있어요. 청렴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이런 것들은 벌칙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부패 행위와 관련된 어떤 처벌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게다가 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그 형량 결과도 공개하고 실명도 공개하고 법령 위반, 부패 행위 사실 요지라든가 소속 기관,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벌칙 규정을 일일이 만들기가 좀 어렵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조금 강하게 각성을 시키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명예나 위신을 중시하니까 그러니까요. 공개하는 예, 것도 예. 큰 압력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네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정보 공개 등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 사회가 더 오픈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이런 범죄 사실이나 어떤 죄명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그건 일반적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투명성도 제고가 되는 거고 그런 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줄로 얘기한다면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의 위상이나 지위가 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젊은 청년들은 정말 공무원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따라서 좀 공무원들에게 기대되는 도덕적인 그 수준 이런 것들도 변화하는 것 같으니까요. 좀 폐쇄적인 사회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그 기대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